그것은 제가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노래로 시작되었습니다. 카페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중간고사 때문에 벼락치기 하는 몇몇 지각생들과 에스프레소 머신을 청소하는 바리스타 한 명만 있을 뿐이었다. 미지근한 라떼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저으며 먹지도 않을 케이크 사진들을 정신없이 넘기고 있는데 그 노래의 도입부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처음엔 미묘했다. 부드러운 기타, 언제나 누군가 미안하다고 속삭이는 것 같은 그 음들. 그리고 가사가 나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립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 노래가 흘러나왔지. 나는 그때마다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는 매번 작별 인사도 없이 나갔다. 그것은 그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그날 밤 이후로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이 아늑한 강남 카페에 잔혹한 농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목이 메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던 순간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들어왔다. 내가 항상 놀리던 그 끔찍한 검은색, 폭격기 재킷을 아직도 입고 있었다. 마치 제2의 피부처럼 게으르고 잠 못 이룬 듯한 표정을 아직도 하고 있었다. 걸을 때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것도 그대로였다. 두 번째 데이트 때 한강 계단에서 미끄러진 후 생긴 그 자세였다. 정구. 나는 내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손이 떨릴 것 같은 예감의 반쯤은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그저 눈을 깜빡였을 뿐이에요. 그는 처음에 나를 못 본 척했다. 평소처럼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시럽은 안 넣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혜린.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기억처럼 여전히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싫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거의 너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맴도는 게 보였다. 공황 상태, 망설임, 그리고 불안하게 핸드폰을 두드리는 손가락까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커피 마시고 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나도 마찬가지야. 고요함, 편안한 고요함이 아니다. 유령이 가슴을 짓누르고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고요함. 그리고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는 아직도 그 노래를 틀더라. 그가 물었다. 너 예전에는 그 노래 싫어했잖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기억해냈다. 아직도 그래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존중하기 위해 무언가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는 움찔했다. 맞아. 떠날 수도 있었어.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의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희미한 에스프레소 냄새와 후회 속에 서서 이게 이상하지 않은 척했어. 앉으시겠어요. 그는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가 그 바보 같은 게임, 창문을 지나가는 커플들의 뒷이야기를 마치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가 도쿄에서 인턴십을 구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내가 그가 3년 전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기억해 주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불꽃놀이도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상처투성이의 불안한 두 사람이 차가움을 녹일 수 없는 컵을 바라보며 잘 지냈어. 그가 물었다. 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의해보세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빙긋이 웃었다. 괜찮아. 한 모금 마셨다. 지금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포에 있는 작은 출판사죠. 주로 남들보다 더 깊이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로맨스 소설을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넌 항상 네 사랑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더 좋아했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마도 내 소설은 줄거리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그럴지도 몰라. 그 말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의 눈 뒤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죄책감에서 그걸 보았다. 그럼 당신은요? 나는 무관심한 척하며 물었다. 프리랜서로 일해요. 주로 UX 디자인이에요. 돈은 벌 수 있죠. 도쿄는 잘 안 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1년 전에 돌아왔어요. 전화하지 않았잖아.
그는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원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가정한 것은 여전히 아팠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 전화를 내가 무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메마르고 상심한 듯 웃었다. 넌 변한 게 없구나. 그렇다. 나는 그에게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기억의 들판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가방을 꺼내서 마무리하려고 할 때 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혜린아. 나는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은 아니야. 나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알아요. 지난주였거든요. 나는 응시했다. 잊으셨어요? 그랬지?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틀 전 밤, 그 노래가 내 플레이리스트에 떴어. 네가 얼마나 그 노래를 싫어했는지 기억해냈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깨달았어. 그날 네가 날 기다렸으니까. 이 카페에서 작은 케이크를 들고. 그런데 난 나타나지 않았어. 고요. 왜 그 노래가 그 노래를 다시 불러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네가 아직도 여기 오는지 보러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카페에 같은 시간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멍청하지. 나는 내 컵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텅 비어 있다. 마치 내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속삭였다. 바깥 하늘은 흐릿하고 칙칙했다. 비가 올 것 같았지만 아직 내리지는 않았다. 그는 일어섰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주저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첫 빗방울이 내 소매에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노래를 싫어하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그를 흘끗 보았다. 이제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마치 함께 걷는 법을 잊었지만 어떻게든 함께 걸어보려고 애쓰는 두 사람처럼 나란히 인도를 걸었다. 빗줄기는 부드러웠다. 물방울이라기보다는 안개 같았고 가로등 불빛은 모든 것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좀 더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비통해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우리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을 뿐이야. 마치 아무도 버릴 마음이 없는 낡은 가구처럼 그 플레이리스트를 삭제하려고 했어요.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곁눈질로 흘끗 보았다. 그 노래가 있는 사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뜨더라고요. 아직 다운로드한 줄도 몰랐어요. 재생되기 시작했을 때 양치질을 반쯤 하고 있었죠. 꼼짝도 못했어요. 칫솔을 입에 물고 그냥 서서 거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여튼 웃음을 터뜨렸다. 뭔가 감정이 격해지면 항상 얼어붙었잖아. 그는 미소 지었다. 아직도 그래요. 우리는 그가 내가 생리통이 있을 때 생강차를 사오려고 새벽 3시에 달려나왔던 편의점 근처 모퉁이에 도착했다. 유리문에 희미하게 비치는 우리 모습은 마치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은 기억처럼 약간 흐릿했다. 당신은 이 근처에 사시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1년 전에 홍대로 이사했어요. 아, 누구랑요? 나는 멈췄다. 그는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쏘는 듯한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요. 마침내 나는 말했다. 저는 혼자 살아요.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나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낄낄거렸다. 세상에, 이상하네. 널 마주치면 뭐라고 할지 연습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요? 이런 행복하냐고 물어봐. 미안하다고 말해줘. 내 생일을 잊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해줘. 아니면 뭐랄까 뭔가 거창한 제스처를 해줘도 되고.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넌 원래 거창한 행동은 잘 안 하잖아. 아니요. 그가 인정했다. 늦게 도착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더 나았죠. 우리는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서서. 스쿠터의 웅걸거림. 길 건너편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K-pop. 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등 도시의 소음이 우리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습니다. 우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가끔은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는 기다렸다. 난 만약 같은 게임은 안 해. 더 이상은 안 해. 그냥 가끔씩 사소한 일들이 생각나. 내 방에 있던 못생긴 램프. 영화 볼 때마다 잠이 들었던 그 모습. 날 위해 요리하려고 했다가 알람이 하마터면 울릴 뻔했던 그 순간. 그는 웃었다. 후회와 제맛이 난다고 했잖아. 그랬지. 나는 씩 웃었다. 그래도 먹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나는 거의 성공할 뻔했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다. 작은 아픔도 잊지 않았던 우리. 작별 인사보다 더 빨리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을 터득한 우리. 혜리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뭐 좀 물어봐도 될까? 확신하는 내가 당신의 생일을 기억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나는 눈을 깜빡였다. 힘겹게 삼켰다.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방식으로는 아닐 거예요.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네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야. 네가 기억해주길 기대하지 않게 됐다 아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야.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나는 놓아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날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충분히 사랑하고 싶었어.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나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넌 무서웠지. 내가 말했다. 넌 자유와 따뜻함을 동시에 원했지. 그리고 난 둘 다 되려고 노력했지. 그는 눈을 돌리고 속눈썹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냈다. 그럼 지금은요? 그가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알아낼 만큼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부드럽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좀 공평하지 않은데.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제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가로등이 깜빡였다. 세상이 숨을 멈춘 듯한 그 깜빡임이었다. 나를 그리워할 때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그래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알라. 그가 말했다. 나도 네가 보고 싶어. 가끔은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 가게에서 딸기 요거트를 볼 때처럼 아니면 누군가 네가 예전처럼 스카프를 메고 있을 때처럼.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고 휘어진 생일 카드를 꺼냈다. 편의점에서 파는 반짝이는 케이크와 촌스러운 글씨가 있는 그런 종류의 카드였다. 지난주에 샀어요. 그가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널 볼 수 있을지 몰랐어. 하지만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것을 받았다. 천천히. 그것은 단순한 카드였다. 안에는 2단어만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떨리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는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막혔다. 나는 그 카드를 가방에 슬쩍 넣었다. 그를 완전히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작별 인사는 굳이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기도 하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넌 항상 그랬잖아. 그는 내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나를 쫓지 않았다. 하지만 길을 건너기 직전에 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를 주목하세요.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노래에 맞춰 입을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조금 더 오랫동안 불렀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요. 나는 그날 밤 울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고받았던 모든 눈빛, 모든 멈춤, 모든 음절을 되짚어 보았다. 바깥의 빗줄기는 가랑비로 잦아들어 마치 누군가 창문을 살짝 두드리는 것 같았다.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듯 나는 카드를 다시 열었다. 침대 옆 램프 불빛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그의 냄새가 났다. 섬유 유연제랑 내 샴푸에서 빌려 쓰던 시트러스 향 같은 게 났다. 재밌는 건 향이 약속보다 오래 간다는 거야. 나는 그 카드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낡은 영화 티켓, 잊어버린 귀걸이, 그리고 엄마가 휘갈겨 쓴 쪽지 옆에는 괜찮을 거야.
넌 항상 괜찮으니까 라고 적혀 있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음날 아침 나는 다른 길로 출근했다. 카페는 피했다. 그 생각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말이죠. 데뷔 작가의 원고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린 시절 친구 2명, 소년과 소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 잘못된 단어들 때문에요. 그런데 제 예상을 뒤엎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을 울렸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것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너무 생소해요. 그날 저녁 나는 한강을 따라 혼자 걸었다. 공기는 상쾌했다. 커플들이 손가락을 얽고 지나가며 웃음소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난간 근처에 멈춰섰다. 5년 전 정구가 춤 동작으로 나를 놀라게 하려다 미끄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일주일 동안 절뚝거렸다. 나는 웃다가 울었다. 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리워했다. 서투르고 희망에 차 있고 처음 시작하는 우린 생일이 전쟁터가 되기 전에 웃음보다 침묵이 더 길어지기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정구, 문자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네가 좋아할 만한 노래가 있어. 가사는 없고 피아노만 있는 노래. 아무도 말 안 할 때조차 네가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던 게 생각났어. 그는 링크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응시했다. 열지 않았어요. 삭제하지도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카페에서가 아니라 우연히도 아니다. 제 출판사에서요. 그는 로비의 파일 폴더를 들고 서 있었고 남색 스웨터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어색할 정도로 잘생긴 모습이었다. 나는 환각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눈을 깜빡였다. 그는 나를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혜린, 그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의 온라인 독서 플랫폼 UI 디자인을 돕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물론이죠. 서울의 모든 프리랜서 일자리 중에서 나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승선을 환영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운명은 냉정함이 없나 보군. 그녀가 유머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음 4주 동안 같은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일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알아차렸다. 그는 폭격조끼를 더 이상 입지 않았다. 그는 휴게실에 생강차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팀 회의 중에 그가 노트 구석에 뭔가를 스케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페였어. 우리 카페였지. 삐뚤어진 램프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의자들이 있는 그 카페 말이야.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해냈다. 올바른 것들. 어느 금요일 저녁 사무실이 비어있을 때 그가 엘리베이터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네 시간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건 알지만 그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혹시 저녁 사줄 수 있을까 해서 기대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냥 한 끼 식사만? 나는 그를 응시했다. 당신은 끈기가 강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중요할 때만요. 거절했어야 했는데 나의 모든 부분이 그 이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좋아. 하지만 조용한 곳으로 가야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씩 웃었다. 내가 아는 곳이 있어. 동묘 근처에 있는 작고 오래된 식당이었다. 나무 벽, 손으로 쓴 메뉴판, 따스한 조명. 마치 누군가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 같았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그는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했다. 나는 그가 내가 또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계속 나를 지켜보는 것을 못 본 척했다. 식사 중간에 그가 말했다. 네, 말이 맞았어. 난 널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가 말을 이었다. 가끔씩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커피 주문하신 거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내 시선을 마주쳤다. 아무런 방어수단도, 대본도 없었다. 저는 배우고 있어요. 천천히, 고통스럽게요.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떨렸습니다. 왜 지금이요?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조차 두려워했던 내 모습을 네가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망쳐버렸지. 하지만 어쩌면
어쩌면 아직도 우리 안에 옳은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 다시 침묵이 흘렀다. 무겁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솔직할 뿐이에요. 나는 접시를 옆으로 밀었다. 널 예전처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예전에 꿈꿨던 그 결말을 내가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말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자. 그냥 내가 여기 있게 해줘. 지금은 진짜로. 나는 그를 응시했다. 이 불완전한 남자, 이 옛 상처를. 그리고 내가 말했지. 알았어. 하지만 네가 내 생일을 또 잊어버리면 네, 중학교 증명사진을 온라인에 올릴게. 그는 큰 소리로 그리고 안도감에 웃었다. 됐어.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요. 다시 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라고 계속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살던 집에 들어서는 느낌이었다. 모든 게 익숙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전등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지 기억난다. 하지만 여전히 집처럼 편안한지는 알 수 없다. 정우는 밀지 않았다. 내가 과거를 언급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떠났을 때 왜 더 열심히 싸우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처럼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마치 어떤 침묵에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이화여대 근처에 있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 서점은 삐걱거리는 계단과 시집 선반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레코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김소월 시집을 넘기고 있을 때 그가 내 뒤로 다가와서 말했다. 너 아직도 책장이 접히는 소리가 싫은가 보구나. 나는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소음내는 게 무섭다는 듯이 걷는구나. 그는 미소 지었다. 근육 기억력이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너한테 처음 빌려준 책 기억나?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시간 여행자가 잘못된 순간에 계속 만나는 이야기였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에 돌려주셨잖아요. 32페이지에 차 얼룩이 묻어 있었거든요.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가 말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시간이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서로를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거라는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 대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내 발걸음에 맞춰 걸음을 늦췄다. 그리고 우리가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멈췄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알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난 네가 생각나. 많이. 내가 잃어버린 버전의 너뿐만 아니라 바로 이 버전의 너 말이야. 여전히 문법을 큰 소리로 교정해주는 너 말이야. 빨간 젤리빈을 싫어하는데도 먼저 먹는 너 말이야.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거 알아챘어. 이제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직 뭔가를 요구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건 알아. 하지만 언젠가 네가 우리가 가졌던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느낀다면 그는 멈췄다. 침을 삼켰다. 기다릴게요. 이번에는 당신의 인내심에 부응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 가슴이 뒤틀렸다. 넌 이미 달라.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나도 달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쩌면은 우리는 이전에 멈췄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코트깃을 쓸어 올려 늘 하던 대로 조심스럽게 똑바로 세웠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아직도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잘 자. 혜리나, 잘 자요. 정구. 그는 나에게 키스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 우리는 이상한 리듬에 빠졌습니다.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 사이도 아니야. 커피 스푼과 조심스러운 고백 사이에 무언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계획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책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둘 다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싫어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까지 집에 없을 때면 엄마가 싱크대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는 마치 내가 그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날이 왔습니다. 내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작고 어색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어.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냥 이걸 보고 네가 생각났어. 안에는 휴대용 비닐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LP인 드뷔시의 클레르드 룬도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붙잡아줄 달빛 같은 소리가 필요하다고요. 목이 메었다. 그건 몇 년 전 일이야. 기억났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바늘을 놓으세요. 그리고 음악이 내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게 해주세요. 우리는 바닥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에요. 노래의 절반쯤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종류의 음악을 싫어했었어라고 속삭였다. 그는 내게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말했다. 내가 그것을 싫어했던 건 그저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뿐인 것 같아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내 임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리고 속삭였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대단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비 속에서 키스는 없다. 별빛 아래서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화요일이에요. 평범한 화요일.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초가을로 물들어가는 나무숲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드라마가 이별 장면에 이 공원을 쓴다고 비꼬는 말을 건넨 순간 그는 웃고 있었는데 내 전화가 울렸다. 민석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정구 이후로 잠깐 사귀었던 그 남자에게서 거의 1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다.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가 갑자기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네가 싫어하던 옛날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네가 생각났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 정우는 내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의문이 느껴졌다. 나는 그래도 메시지를 재생했다. 숨기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메시지가 끝나자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했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불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라고 나는 말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그런 건 아니니까.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의 눈이 내 눈을 훑어보았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되뇌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짜증도 호기심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요.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노란 잎들이 보도를 가로질러 흔들렸다. 내 생각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감정을 느껴서 너에게 느꼈던 감정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결국엔 안 됐지.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가 진짜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진짜였어. 심지어 아플 때조차도. 그는 숨을 내쉬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너한테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을 거야. 네가 노력 없이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렵지 않은 척은 하지 않을 거야. 난 아직도 두렵거든. 나도요. 그는 말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말투가 꾸준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14일에 뭐 하냐? 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왜? 오늘은 당신의 반생일이군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는 씩 웃었다. 진짜는 놓쳤지만 이건 놓치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이 지어낸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없어요. 나는 웃었다. 요아. 하지만 음식이 맛없으면 네, 중학교 신분증이랑 양말 보험을 올려줄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양말 컬렉션 기억나? 모든 걸 다 기억해요. 내가 말했다. 잊고 싶은 것들까지도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기억할 만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야. 나중에 지울 필요가 없는 것들 말이야. 또 그 표정이었어. 용서를 구하지 않는 표정이었어. 그냥 기회를 바라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줬어요.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동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오래된 플레이리스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 가끔 움찔하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는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한 말을 적어두는 거죠. 내가 장미보다 튤립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요. 공포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심지어 가벼운 영화라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예전에는 피하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것,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소파에 누워서 버려진 기차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왜 다시 서로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생일을 잊었을 때조차도 난 널 한 번도 잊지 않았거든. 그날 밤은 내가 그에게 처음 키스한 날이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도시는 계속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이에는 고요함, 조용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시끄러웠던 방이 마침내 청소되었지만 살균되지는 않은 것과 같습니다. 방금 살았어. 따뜻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제 생일이 왔습니다. 꽃을 기대했어요. 작은 케이크도 아니면 손으로 쓴 쪽지도 그 대신 그는 나에게 비닐을 가져왔습니다. 말도 없고 장식도 없어요. 그냥 하얀색 슬리브. 그 안에는 새 음반이 들어있었는데 나만을 위해 녹음된 거였어. 그것은 그가 직접 쓴 작품이었습니다. 간단하죠. 피아노, 단 하나의 멜로디.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그 노래의 마이너 코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지만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더 이상 상심처럼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것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연주하는 동안 그는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 나는 그에게 돌아서서 무슨 이름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내가 당신을 정확히 기억한 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에게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건 사과, 약속,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타임머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시 서로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요. 어떤 사랑은 빨리 타버리고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 집은 깨지는 종류였어요. 바람에 깜빡였다. 거의 나갔어요. 하지만 계속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항상 밝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호했기 때문에 손을 모아서 우리가 떨고 있을 때조차도요. 이제 그 노래가 재생되면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 나는 움찔하지 않는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더 이상 잊혀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소년이 생각난다. 장미가 아닌 약속이 아니라 하지만 기억은 있죠. 인내심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다시 쓴 멜로디로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불꽃놀이는 안 돼. 하지만 조용함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소리야.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정확히 당신이 누구인가